안녕하십니까. 두병훈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을 대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병훈 교재 학원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상담 이론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위치는 여러분 12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아방어 기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프로이트의 이론의 도입부 부분을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어떤 분석적 태도에 대해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이드, 에고, 슈퍼 에고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불안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자아방어 기제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네오 프로이트, 프로이트와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이트의 제자 내지는 프로이트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들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2페이지 보게 되면 프로이트 이론하면 늘 나오는 것이 바로 자아방어 기제, 에고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방어 기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신경증적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기제다, 심리적 책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아방어 기제. 자아방어 기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고요. 자아방어 기제가 보통 우리가 심리적 책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책략이냐,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어떤 왜곡시키기 위해서 책략을 썼냐면 자신의 어떠한 신경증적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책략을 또는 그러한 것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의 내용을 자아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런 자아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한 20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책에 수록했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억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이트 이론을 얘기할 때, 특히 자아방어 기제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억압이라든가 합리화라든가 동일시, 또 퇴행, 그 다음에 주지화, 그 다음에 또 전취, 전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억압입니다.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기제를 다 알아야 되느냐? 물론 다 알아야 되는데 속속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 기제의 첫 줄 또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개념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압의 경우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모식적 정신 기제이며 다른 방어 기제의 기초가 되는 모식적 과정이다. 다른 방어 기제의 기초가 된다. 여기 이런 무추 한번 착 끄시기 바랍니다. 보통 억압이란 누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의식에 있던 내용들을 무의식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리는, 억압을 해버린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적 방어 기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창피하고 자기의 어떤 양심에 거슬리고 자아 이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버려서 의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까먹어버리거나 생각을 못 해내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억압이라고 하는 자아방어 기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동 형성이죠. 말 그대로 반대의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어떤 충동 또는 충동 같은 거, 욕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을까요? 좀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면 성추행범이나 성희롱범으로 아주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반감을 가지는 어떤 그런 어투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어떤 여자들은 좀 이렇게 몸이 예쁜 여자야, 저런 여자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다르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죠. 보통 어떤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타인에게 들키기 싫으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아주 서로가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처럼, 특히 여성들이 남편의 넥타이를 바로 해준다든가, 남들 앞에서 아주 가벼운 스킨십을 한다든가,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반대의 행동을 하는 이러한 방어 기제를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퇴행이 있습니다. 퇴행.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특히 첫째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둘째가 또 부모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잃어버린 왕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뭐 폐위된 왕이라 그러는데 왕으로서의 폐위가 됨으로 해서 다시 옛날에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갓난쟁이처럼 손가락을 빤다거나 옹알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어렵게 대소변을 가렸던 그 내용을 다시 대소변을 못 가리는 그야말로 유아기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형의 내용도 자아방어기제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동일시죠. 뭐 일반적으로 뭐 영화 스크린 등장하는 여배우와 자신의 문제를 동일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성적 욕망이 있는 어떤 그러한 여자와에 대해서 여배우와 동일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동일시. 그다음 보상도 있습니다. 보상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아생전에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한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고 나신 난 다음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양심적인 가책 또는 신경질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웃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고 마치 부모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자 노릇을 합니다. 효자 노릇을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적 차원에서의 자아방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리화 우리 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보통 신포도 단포도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을 수 없는 높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보고 여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포도는 시고 맛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다듬는 이런 겁니다. 그럼 대치 또 치환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보통 이제 뭐 대치라고 하기도 치환이죠. 제가 좀 치사하다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치환은 우리가 보통 우리 뭐 그 속담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종로에서 빰 받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집에서 와이프한테 잔소리 잔뜩 먹고 와가지고 출근해서 자기 부하 직원한테 막 그걸 퍼부어 버리고 자기는 또 감정적으로 해소를 해버리는 이런 거 있죠. 바로 그게 치환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죠. 전치가 일반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바꾼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아주 끓어오르는 리비도 성적 에너지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표출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운동으로 발산해버리는 이런 것도 바로 전치. 성적 욕구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본다 이건 얘기죠. 그다음 투사, 그다음에 상징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15페이지에 송화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송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송화는 우리가 보통 직업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직업을 선택한다. 어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무의식 속에 어떤 자신의 욕구가 하나의 직업적 모습을 갖추고 튀어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그 과정을 이런 송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아방어기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뭐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아이가 그대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주 말썽쟁이 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야단도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의 어떤 폭력적 성향을 무의식 속에 밀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 20살 되어서 그게 송화라고 하는 자아방어기제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뭐예요? 뭐 UFC라든가 복싱이라든가 금투 이런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어떤 폭력적인 아이가 커서는 이것을 합리적인 사각의 리딩 속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주 위대한 UFC 뭐 격투기 선수라든가 권투 선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송화라고 하는 자아방어기제로 직업 선택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혈이, 저항, 내면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원상복귀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체화도 있죠. 신체화. 우리가 뭐 사톤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상상 임신 같은 거. 사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상 임신 정말 굉장히 신체적으로 뚜렷한 징후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상상 임신이라는 걸 우리가 과거에는 설명해내지 못했는데 이 프로이트의 자아방어기제에서 말하는 신체화라고 하는 이론이 탁 들어가면서 야 우리가 도저히 그 설명할 수 없었던 상상 임신과 같은 그런 신체적 변화도 이 자아방어기제 이론을 딱 갖다 대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프로이트의 이론은 참 독특하면서도 때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있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16페이지 나오는 지성화입니다. 주지화라고 해서 보통 뭐 인텔리제이션 또는 뭐 인텔릭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원초적 욕구를 자기가 초월한 듯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달관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좀 뭐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가방끈이 길거나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이 쓰는 자아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말 아주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성이 탁 지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동료가 야 저 여자 참 멋있는데 저 남자 아주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도 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이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마디 탁 하고 싶은데 그래도 사회적 체면이 있고 배운 지성인으로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사람 참 점잖지 못하게. 너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우리 같이 배운 사람 정도 되면 저만큼 이미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나 이미 그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 욕구에 대해서 이미 난 초월한 사람이니까 지적으로 이미 초월한 사람이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야동을 본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지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아주 막 닫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들키면 안 되니까 일부러 아주 나는 초월했네, 나는 득도를 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과거에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파괴성, 뭐 이렇게 면벽 20년 만에 팍 이렇게 자기 득도한 것을 깨고 어떤 여인의 품에 안기는 그런 파괴성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경우는 뭐죠? 지성화가 깨져버린 거죠. 지성화를 쓰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욕구를 참지 못해서 어떤 원수적 본능에 항복하는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이트의 이론을 하면서 또 성격의 발달입니다. 성격의 발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격의 발달입니다. 성격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바로 5단계로 나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그 사람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러한 발달 단계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강기하고 항문기와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와 생식기라고 하는 5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째 구강기는 뭐냐면 리비도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비도라고 하는 것 성적 욕구, 성적 충동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적 충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리비도가 처음에는 입술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막 모든 그 갓난쟁이들 보면 손에 뭐 쥐어주면 다 입에 가서 막 빨고 막 그 침을 다 묻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욕구의 어떤 그 출구 내지 욕구를 감지하는 모든 것이 다 입 구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자꾸만 이렇게 빨기도 하고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 시기에 지나면 이제 항문기입니다. 항문기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배변을 가리고 이런 거죠. 이 항문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승인을 받는 겁니다. 사회적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아이가 배변을 가린다. 그랬을 때 뭐 똥오줌을 잘 가리면 엄마가 얘기하죠. 우리 아기 참 이쁘다. 아이고 배변 가렸네. 엄마 씨. 그러면 탁 바지 내려서 씨하게 하고 이제 기저귀 안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잘했다라고 해서 행동에 대해서 승인도 해주고 칭찬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받은 경우에는 어떤 마른도로의 어떤 적합한 또는 적절한 단계를 거치지만 그렇지 못하고 맨날 배변을 못 가리고 얻어맞기도 하고 얘는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배변도 못 가리냐 하면서 이렇게 궁뎅이 탁 맞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응가를 참게 되죠. 그 응가 참으면 그 참아집니까? 나중에 팍 터지죠. 그러면서 뭐 항문 폭발기라고 해서 성격이 아주 포악하거나 아주 지저분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청결 개념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 발달된다. 다 성격적인 내용으로서 이렇게 프로이트는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로 가게 됩니다. 성기기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상당히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론을 낼 때 발달 이론도 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그러한 이론을 전개했는데 남근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아이가 어떤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엄마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엄마의 어떤 엄마를 뺏어간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남편이죠. 아빠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질투심도 느끼게 되고 그러나 그런 질투심이 또 들킬까봐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든가 또는 뭐죠?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러한 성적 관련된 컴플렉스도 이 시기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보통 6세에서 12세까지 또는 조금 늦으면 7, 8세에서 한 14세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잠복기입니다. 이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동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끼리끼리 노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오전에 오늘 그 청소년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한 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도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 관계에서도 아주 동성끼리만 모이는 상당히 똑똑한 아이인데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걸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참 프로이트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거에 다 알아냈을까 할 정도로 제가 감탄을 했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생식기로 가서 주로 이제 청소년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성적 정체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어떤 리비도를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서 질풍노도의 시대,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 뭐 이런 어떤 시기를 지나감으로써 성적 리비도가 가장 충만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단계, 성격 발달의 5단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러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이론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상담 목표는 말 그대로 이 프로이트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문제적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치료적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세계에서 특히 무의식의 세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부적응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상담의 목표는 아주 명쾌합니다. 어떤 부적응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풀지 못한 욕구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 이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기법도 합니다만, 그 전에 또 프로이트 이론에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훈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페이지 그 참고 자료에 보면 훈습, 워킹 스로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훈습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보통 뭐 덕도 과정이죠. 뭐 면벽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진리, 도를 터득하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훈습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장시간,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서서히 어떤 변화를 꾀하는 그러한 학습 과정이고 덕도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워킹 스로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참고 자료 제 아랫단에 제가 동그라미를 별로 치고 훈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담자의 통찰을 변화로 이끄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정교하게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워킹 스로우, 훈습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내담자의 저항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전의를 하고 자유연상을 하게 되고 꿈의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 내담자가 보여주는 지속적인 저항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저항적인 요소를 점진적으로 꾸준히 조금씩 분석하고 파헤쳐서 그 실체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내담자에게 각성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적응적인 행동을 적응적인 행동으로 고쳐나가는 치료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이 바로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징은 뭐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정신적중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이제 그 기법들 보면 자유연상,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연상은 마음에 들어오는 의식과 감정을 모두 말하는 기법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상담자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주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꿈의 분석, 뭐 프로이트 하면 뭐 꿈의 분석, 이게 뭐 너무나 유명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프로이트의 꿈은 과거몽입니다. 과거의 어떤 풀지 못한 욕구가 현재의 꿈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탐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꿈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이죠. 내담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떠오르는 생각들을 상담자에게 전달을 함으로 해서 상담자가 그것을 해석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이와 관련해서는 역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을 듣고 상담자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상담자 자신이 자기 인식이 부족으로 인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면서 내담자를 좋아하게 되거나 거꾸로 내담자를 미워하게 되거나, 이런 것을 우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자기 외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내담자가. 근데 상담자는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기는 외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외할머니 살아생전 자기가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자기 외할머니를 자꾸만 그 내담자 자신의 외할머니를 안 좋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내담자가 미운 거예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외할머니가 미워? 내 외할머니는 정말 나에게 잘해줬는데 내가 효도를 못한 것이 내가 한스러울 뿐인데 이 친구는 아주 못됐구나. 왜 외할머니를 욕을 하지? 하면서 자기의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서 내담자를 미워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역전이라고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또 상담자의 자기 분석과 자기 교육과 이것을 통해서 또는 슈퍼비전을 받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담을 계속하는 것은 상담자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석이죠. 해석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석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행동의 의미를 다른 각도, 다른 차원에서 내담자가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연상을 하든 전의를 하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낼 때 상담자가 내담자를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해석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프로이트 학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 아시죠? 이 에릭 에릭슨은 일반적으로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말이죠. 프로이트 이론을 얘기하면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을 성적 심리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나 이 에릭 에릭슨은 프로이트 이론에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도 성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죠. 사회적 심리 이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을 좀 더 사회적 요소로 좀 더 풀어서 접근하는 에릭 에릭슨의 태도이고요. 에릭 에릭슨과 관련해서는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뭐 사회 심리 또는 심리 사회적 발달 8단계라고 해서 우리 영아기부터 또는 노년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상권 제1 과목에서 배웠던 발달 이론에서 우리가 이 에릭 에릭슨의 8단계 이론을 좀 배웠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8단계를 순차적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두 학자의 비교치가 있는데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이트 얘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구스타프 칼 융입니다. 융. 뭐 프로이트보다 나이가 한 18살 정도 적으니까 20세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제자일 수도 있겠고 동료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또 프로이트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융이었는데요. 이 융이라는 분이 바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많이 인용하면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의 많은 부분을 무의식에 있는 욕구가 좌우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무의식의 욕구가 대부분 개인적 경험으로 충족된다 이렇게 한 반면에 이 구스타프 융은 집단적 무의식 내지는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분석적 측면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요소와 집단 원형의 어떤 내용도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잠긴다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해내온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칼 융은 특히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가지 원형을 설명을 합니다. 20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 5가지 원형의 애니마는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을 얘기하고 아니무스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가면적 이중적 인격 요소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탈리아 말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조금 약간 양면적인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주 점잖으신 분들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 확 끼어들면 갑자기 저 XX가 저 양반이 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거 누구나 다 어떤 그런 공격적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가면을 뒤지고 있어서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 다음 이제 섀도우입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두운 면의 인격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안 그렇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뭐 아주 공격적인 성향이나 아주 파렴치범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죠. 그러한 어떤 섀도우, 그림자와 같은 음침한 요소들도 각 개개인에게 개인의 경험적 상황과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셀프, 이건 뭐냐면 누구나 다 또 어떤 균형을 감각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포악한 사람도 전쟁하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아주 뭐 휴양지에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그런 것을 원할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폭력지향적이라고 해도 맨날 싸우고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저녁이 되면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사람과 웬간하면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가 바로 원형에 속한다. 그러면서 21페이지 보게 되면 뭐 4가지 성격 유형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MBTI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격 검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성격을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고, 합리적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사고 체계이냐, 감정 체계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다음 또 직관 체계이냐, 감각 체계이냐. 우리 MBTI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4가지 양극 총 8개의 각으로서 조합을 해서 16가지 문제 유형을, 그러니까 성격 유형을 만들어내죠. 바로 그러한 이론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꿈의 해석, 꿈의 분석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인데,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다른 시간에 따로 차트를 빼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카렌 호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렌 호나이 또는 뭐 카렌 호니 이렇게 발음합니다. 뭐 외국인 이름이라 호나이 또는 호니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카렌 호니 또는 호나이는 역시 이런 그 프로이트의 이론을 영향을 받으면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서 10가지 욕구를 분석해 놨습니다. 이까지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카렌 호나이와 관련해서는 3가지 성격 유형이라고 해서 23페이지에 나옵니다. 위쪽에 추종형과 공격형, 고립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추종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사랑과 인정도 받기를 원하고 순종적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성격 유형을 추종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형은 권력을 추구하고 공격적이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형. 마지막으로 고립형은 뭐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이탈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고 아웃사이드로 놓으려고 하고 좀 별종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이러한 고립형. 그렇게 해서 추종, 공격, 고립형이라고 하는 3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나눴다. 누가요? 카렌 호나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뿐만 아니라 저기 나오는 뭐 에릭 에릭슨이라든가 칼 융 또는 카렌 호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이제 프로이트와 같은 듯 다른 듯 그러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